우리 우주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과학자들은 수천 대의 우주선에 특별한 화물을 싣기 시작하였는데요. 그것은 우주선 한 대당 한 개가 실렸으며 한 개의 무게는 10kg이고 머리카락 굵기에 60나노미터 크기의 캡슐 10만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캡슐 한 개에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미생물들이 100만 개 이상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화물을 실은 우주선들은 면적이 약 10만 제곱미터인 돛을 이용하여 초속 15km의 속도로 인근 수천 개의 항성계로 향하게 되는데요. 알파 프록시마 항성까지는 5만 년 후에 로 오피우쿠스 성운에는 82만 4천 년이 지난 후에야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주선들이 목표 지점에서 1AU, 즉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치에 이르게 되면 캡슐을 행성을 향해 방출하게 되는데요. 방출된 캡슐들은 행성에 포획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3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캡슐로 한 번 더 분해가 되고 행성의 대기권에 진입 시에는 안정적인 낙하를 위해 반경 0.37m, 면적 0.42제곱미터의 돛이 펼쳐져 낙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생물 캡슐을 낙하시키는 천체는 우리 은하 전체에 퍼져 있는 수백 대의 우주망원경을 통해 생명체가 발생 가능한 천체를 최종 목표로 선정하였으며 일부는 생명의 탄생부터 진화에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종 목적지를 선정하였는데요. 25광년 거리의 포말하우트 항성계와 63.4광년 거리의 베타 피크토리스 같은 젊은 행성계와 항성을 형성할 수 있는 427광년 거리의 성간구름인 오피우치 성운 복합체 등 원시 행성 원반 또는 성간구름의 다양한 밀도 영역 등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계산한 이 임무를 위해 필요한 미생물의 양은 우주선의 속도가 광속의 0.0005인 초속 150km로 이동할 때 목표 행성까지의 거리와 목표 행성의 먼지의 질량을 관측하여 계산하였는데요. 알파 프록시마에는 1g, 즉 미생물 1000억 개가, 베타 피크투리스에는 4.5g, 4,500억 개의 미생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천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거리가 더 먼 원시별 응축체나 강착 원반에서 원시별을 생성하려면 수십 톤의 미생물이 필요하지만 성운 복합체 내의 어린 행성들에는 수백 킬로그램의 미생물만으로도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주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한 문명이 다른 천체에 생명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거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문명이 자신의 DNA를 다른 행성에 옮기는 것을 판스페르미아라 부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계획은 인류가 인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에 생명을 전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3I 아틀라스는 2025년 7월 1일 칠레에 있는 아틀라스 탐사 망원경에 의해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천체에 대해 나사와 ESA 그리고 많은 천문학자들의 주장은 3I 아틀라스는 자연 발생적인 해성으로 오umu아무아와 보리소프 해성에 이어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천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허블과 스피어 X 그리고 ESA 화성 궤도선에 얼음으로 된 핵과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수증기로 된 제트의 분출 관측은 이 천체가 성간 천체의 화학적 구성과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명확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천체를 한두 번도 아닌 무려 8번이나 관측을 진행하였으며 거기에 더해 목성을 향해 가던 유로파 클리퍼도 방향을 돌려 이 천체가 근일점을 지나는 모습을 자외선을 이용하여 관측하였습니다. 이례적인 제임스 웹의 반복적인 관측과 거의 모든 우주 관측선들의 집중적인 관측, 그리고 서로 다른 관측 기관들의 일치된 관측들, 이는 이 천체가 중력의 힘과는 다르게 특이한 경로로 움직이며 시간에 따른 천체의 변화가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천체의 특정 시점이 아닌 전체의 경로와 형태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임스 웹의 일주일간 8번의 관측은 천체의 정체가 아닌
그 천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로파 클리퍼 우주선의 근일점에서의 자외선 관측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막대한 에너지에 대해 이 천체가 그것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방출하는지를 추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천체 망원경과 제임스 웹의 반복적인 적외선 관측, 행성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의 근일점 부근 자외선 측정, 이것들은 이 성간 물체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천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간 물체는 태양을 아주 가깝게 지나가면서도 강력한 태양의 플레어를 4번이나 견뎌냈으며, 궤도 변경처럼 보이는 직선형 제트를 분출했으며, 태양계 행성들을 관찰하듯이 행성들과 가장 적당한 간격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이동 경로는 해성들과는 전혀 다른 각도였습니다. 이렇게 이 천체에 대한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떠오르는 의문점 하나는 이 방문객이 어떤 목적으로 태양계를 방문하였을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3I 아틀라스가 어떤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것은 항성계와 항성계들 사이를 오가며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운반체 판스페르미아 엔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생명체를 운반하는 단 하나의 목적, 즉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에 생명체의 씨앗을 심기 위해 개발된 고도의 기술 집약적 유기체 기술로 어마어마한 태양의 플레어를 버텨낸 것과 태양의 엄청난 열기에도 궤도가 전혀 변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직선으로 정렬되는 제트를 그 증거들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자들의 설명은, 우리 우주에서의 생명체들은 지구에서처럼 희귀하고 연약하며 근일점을 통과하게 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리며, 그렇다고 다른 행성을 식민지화하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자신들의 문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씨앗을 다른 행성으로 옮기기 위해 우주를 떠도는 해성으로 위장한 우주선을 만들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문명이 과거에 존재했다면 그들의 생명의 씨앗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리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3I 아틀라스도 그중 하나일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자연적이지만 일단 새로운 항성계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장치가 있어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근처에 가면 제트를 역분사하여 속도를 줄이고 가장 먼저 수많은 천체들 중에서 자기장을 가진 행성을 스캔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행성의 자기장이 모항성에서 나오는 태양풍과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행성의 대기와 생명체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태양계에서 자기장을 가진 천체는 제트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체의 이동 궤도가 이들 천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동하였던 것은 정밀하게 계산된 궤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I 아틀라스가 씨앗의 운반선이라면 각 행성에 생명의 씨앗을 전달하는 방식은 그것을 태양풍에 방출하여 행성의 자기권에 포획되게 하는 게 가장 적당한 방법이었는데요. 3I 아틀라스가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의 뒤쪽으로 지나간 것은 지구의 자기권을 교란시키지 않으며 씨앗을 방출했을 때 가장 많이 포획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적인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천체에는 완벽하게 설계된 자율항해 장치와 자기 복구 장치가 필수였는데요. 이 천체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니켈과 철 또는 복합합금은 이 천체의 중심부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저온 생명 유지 장치에 온도를 유지하고 미세 운석 충돌 등 외부 파손에 대비한 자가 복구 시스템의 재료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끝으로 현재는 관측된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만약 이 천체가 무언가를 방출한다면 지구보다 훨씬 오래된 문명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천체는 우리가 우리 우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며 우리 우주에서 인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